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아직 20대 중반이고요. 친구랑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오빠들 결혼하고 귀농하셔서 원래 살던 빌라에 저 혼자 살고 있고요. 7월 31일 배구 한일전 기억하시나요? 그날 일이에요. 저는 알바 끝나고 집에서 치맥 먹으면서 배구 보려고 퇴근해서 칼같이 집에 갈 준비 중이었어요. 그때 친구한테 연락 와서 오늘 뭐 하냐길래 배구 볼 거라고 했더니 본인이 맥주 사갈 테니 치킨 시키라면서 같이 보자고 했어요. 참고로 친구는 아버지랑 둘이 살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늦지 않게 오라고 대화하고 별다른 것 없이 저희 집에서 배구 같이 받고 배구 경기가 끝나고 시간이 너무 늦어서 늘상 그래왔듯 자고 갈래? 하고 물어봤고 친구는 간다길래 그러라고 했어요. 친구랑 저희 집이랑 버스로 세종거장 거리라 택시비도 별로 안 나오고 항상 서로 집에 놀러 가면 집 가는 친구 택시비 카텍으로 선결제해주곤 했어요. 평소랑 똑같이 제가 카텍 불러서 친구 배웅해주고 씻고 자려고 하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막 엄청 우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걱정돼서 땡땡아 왜 그래? 너 어디야? 왜 그러는데? 이러면서 얘기해도 진정을 못 하더라고요. 카텍에는 분명 내린 거 떴는데 걱정돼서 너 집이야? 내가 지금 갈게. 하고 대충 옷 걸쳐 입고 택시 타고 친구 집 갔는데 친구 집 앞에 구급차가 와 있었고 마을 사람들 다 나와서 막 웅성대고 있었고 구급차 안에 아버님이 누워 계시고 친구 구급차 안에 울고 있고 구급차 닫히고 가버려서 전 아무것도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친구한테 무슨 일이야? 별일 아니지? 카톡 보면 잠깐이라도 전화해줘. 보내놓고 자꾸 신경 쓰여서 그날 밤 꼬박 샜어요. 다음날 친구한테 전화 왔고 계속 울면서 말을 못하길래 왜 아버님 어디 아프시냐? 병원 어디야? 내가 지금 갈까? 하고 물어보니 아빠 돌아가셨어 하고 계속 울더라고요. 병원 알려줘서 한숨도 못 자고 뛰쳐가서 계속 옆에 있어줬고 친구는 외동이고 어머니 안 계셔서 어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큰오빠한테 전화해서 큰오빠가 저희 부모님이랑 다 연락해서 장례 치르는 거랑 다 도와줬어요. 엄마 아빠도 어릴 때부터 엄청 친했던 친구라 연락 받자마자 순창에서 서울까지 바로 올라오셨어요. 큰 부분들은 저희 부모님이 알아서 다 해주셨고 저한테는 친구 위로만 해주라고 하셔서 부모님이랑 저랑 2박 3일 동안 밤새워서 자리 지키고 발인도 같이 가고 지난주 내내 저희 집에서 친구랑 같이 지냈어요. 장례 비용도 상조 같은 거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서 저희 부모님이 모두 부담해 주셨어요.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집이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친구네 어머니가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이것까지 얘기하면 이야기가 엄청 길어지니까 생략할게요. 그리고 어제 이제 집도 좀 정리한다고 집에 간다고 해서 갔거든요. 엄마 아빠랑 저랑 차로 태워다 주고 친구네 집 가서 정리도 좀 해주고 엄마가 장도 봐와서 반찬 이것저것 해주고 돌아왔어요. 내가 당분간 여기서 같이 지낼까? 같이 잘까? 했는데 됐다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친구에게도 마음 추스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알겠다고 하고 돌아왔는데 새벽에 갑자기 전화 와서 저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신 거라고 소리 지르고 울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저희 집에 와 있을 때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이걸 바로 병원에 못 가서 돌아가신 거라고. 제가 그때 부르지만 않았어도 아버지 안 돌아가셨다면서 얘기하는데 상실감이 너무 크고 힘들어서 누군가 원망할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서 내가 해줘야지 생각하고 3시간 동안 전화통 붙잡고 욕했다, 울다, 원망했다, 사과했다 하는 거 다 받아주고 저도 잠도 못 자고 신경도 쓰이고 해서 너무 피곤한 상태로 멍하니 있는데 아침에 또 전화해서 서너 시간 또 그러다가 아까 2시쯤 전화해서 또 전화로 그러길래 이 글 쓰기 전에 전화 끊었거든요. 친구한테
내가 집으로 가겠다. 미안하다. 그래 내 탓이다. 얘기하는데 그래도 진정이 안 돼서 계속 화냈다, 울었다, 사과했다, 욕했다, 네 탓이라고 했다 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어떻게 친구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최대한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고 받아주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지금도 너무 지치거든요. 저희 집에 같이 있을 때도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도 가시방석에 밥도 안 먹으니 배고파서 저도 같이 굶어야 하고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그냥 저 평상시로 돌아가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한두 달 정도는 저도 같이 힘들어하고 받아주고 해야 하나요? 이런 생각하는 게 제가 너무 못된 것 같은데 저도 일상생활이 있고 알바도 해야 하고 취업 준비도 해야 하고 그러는데 요 며칠 계속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하니까 입술에 포진도 나고 너무 힘들어서요. 친구보다 더 힘들 순 없겠지만 저도 참 이렇게 보니 이기적인 사람인가 봐요. 죄책감이 들었다가 짜증났다가 하네요.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썼던 글인데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감사합니다. 글 쓰고 나서 핸드폰 무음으로 놓고 하루 종일 잠만 잤어요. 그 이후의 일들이 좀 있었지만 안쓰러운 친구 이야기라 생략할게요. 일단 댓글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연 끊으라고 하셨는데 저는 절대 그럴 생각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친구고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친구예요. 여자 형제가 없어서 자매처럼 지낸 친구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집에 불이 났어요. 1층에 친구네 어머니가 과일 가게를 하셨었고 3층에 살던 저는 집에 저 혼자 있었는데 불이 어디서 난지 모르지만 방에서 자다가 깼더니 불이 나 있었고 저는 방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저는 창문 열고 울면서 살려달란 말만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나 누가 뒤에서 저를 확 채더니 누군지도 모르고 들쳐엎여서 계단을 와다다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 불길을 뚫고 들어오셨던 분이 친구 어머니셨고 소방차랑 구급차는 몇 분 정도 있다 왔던 것 같아요. 저나 친구 어머니나 연기 마시고 친구네 어머니는 화상도 크게 입으셔서 저는 일주일 만에 퇴원했지만 친구네 어머니는 병원에 제법 오래 입원했었어요. 부모님은 매일같이 친구네 어머니네 병문안 갔었고요. 같은 학교인데 학교에서 지나가다 얼굴 본 적 있는 정도였는데 그렇게 매일 가다가 친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우정이네요. 친구네 어머니는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님 장례식 때 저희 말고 친지분들은 잠깐 들렀다 가는 정도만 하셨어요. 이건 친구 집안의 개인 사정이라 제가 언급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안 적을게요. 친구는 이제 정말 혼자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순 없지만 정말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친구가 돌아가신 게 내 탓이라고 하는데 억울해서 글을 쓴 게 아니라 친구를 계속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받아줄 거지만 자매 같던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을 때 내가 너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 친구는 나보다 더 힘들 텐데 내가 곧장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나도 어쩔 수 없는 남인 건가 싶어서 올린 글이었어요. 제가 본 글에 친구가 사과도 한다는 내용을 썼었는데 전달이 잘 안 되었나 봐요. 제 탓이라고 하기도 하다가 미안하다며 사과도 해요. 본인 탓이라며 자책하기도 하고 운명이었을까 하고 받아들이기도 해요. 1분 1초마다 감정이 이리저리 변하는 것 같아요. 저 한참 자고 있을 때 엄마가 친구 집 가서 얘기도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하셨나 봐요. 엄마가 오늘 순천으로 내려가시기 전에 하시는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땡땡이한테 가족은 이제 우리밖에 없어. 우리가 땡땡이를 사랑하는 만큼 슬픔도 나눠 짊어주자. 목 놓아 우는 친구에게 이제 아줌마 딸하자. 아줌마가 이제 엄마 할게. 우리가 가족이야. 라고 얘기하셨대요. 저도 사랑하는 친구의 무거운 짐 나눠 들려고요. 친구는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죠. 제가 정신 잘 차리고 친구 많이 다독여주고 많이 안아줄게요.
걱정해주시고 아버님의 명복 빌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해요. 주말에 엄마가 올라오셔서 친구네 집 정리 시작해서 저희 집에서 같이 사는 거 어떠냐고 여쭤보셔서 저는 당연히 너무너무 좋다고 했어요. 친구도 그래도 되냐고 좋다고 했다고 하니까 친구의 흔들리는 마음 제가 더 잘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몇 개월 안 된 신혼부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글 쓰는 저는 남편인데 저희 집 가족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상한 건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자잘한 사건들은 그냥 패스하고 큰 사건들만 말씀을 드리면 저와 와이프는 작년 말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전에 연애 6년 넘게 하였고요. 나이는 동갑으로 30대 초중반 사이입니다. 일단 저는 개인 사정으로 모은 돈이 없고 공부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와이프 쪽의 사정으로 갑자기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임신한 건 아니고 딩크입니다. 와이프도 모은 돈이 많지 않았기에 걱정을 하였으나 처가댁에서 그쪽의 사정으로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는 상황이니 돈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집에도 말씀을 드리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고 성격도 너무 안 좋아 와이프에게 부모님을 보여주기가 싫어서 연애하는 동안 만난 적이 없었지만 결혼을 준비해야 되면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이 맞기에 약속을 잡고 본가에서 만났습니다. 역시나 가부장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TV만 보고 무표정하게 계신 모습을 보고는 화가 났지만 소개를 시켜드리는 날이라 참았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도 약간씩은 하고 밥을 먹고는 설거지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저는 저희 집이기에 당연히 제가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한다고 했지만 와이프는 결혼 전이라 본인이 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막았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하고 와이프는 옆에서 저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부모님은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말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패스하겠습니다. 싸우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조금 급하게 식을 올리게 되어 생각보다 날짜가 애매했지만 그나마 괜찮은 시간대로 하여 예식장을 잡고 웨딩 촬영 등을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사업을 하시는데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지원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가댁에서 지원해주는 돈과 와이프가 모아뒀던 돈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던 물건들을 팔아서 조금이라도 보태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물론 아예 안 주신 것은 아니지만 처가댁에서 지원해 주신 것에 비하면 솔직히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에 저희 집에서 하루를 자고는 원래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참고로 처가댁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말도 많은데 뭐하러 와서 자냐고 그냥 너희 피곤할 텐데 쉬어라 하셔서 쉬었습니다. 급하게 진행한 결혼이라 집도 각자 따로 살고 있었으나 결혼 준비 중에 와이프가 신청한 임대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 그곳으로 합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각자 살던 집의 계약으로 인해 와이프가 먼저 들어가고 저는 12월까지 계약이고 일이 너무 많아 1월 1일에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에도 쉬지도 못하고 평일에는 각자 일을 하고 주말에는 가정과 가구를 보러 다니며 코피 쏟아가며 지냈습니다. 와이프가 당첨된 아파트도 결혼 이야기 전에 신청한 거라 어차피 들어갈 거였다고 처가댁에서 보증금 전액 지원해 주셨고 가정 가구 모두 처가댁에서 100%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처가댁에 잘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1월 1일에 이사를 하는데 원룸에 살다가 이사를 해서 짐도 많이 없어서 센터 안 부르고 자차로 짐을 정리했고 12월 31일에도 일이 많아 야근을 하는 바람에 정리가 늦어져서 1월 1일 새벽 5시 정도에 짐을 모두 정리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잠깐 잠들었다가 짐 정리를 하다 보니 새해라는 것도 있고 둘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을 먹는데 생각이 나서 저희 집과 처가댁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늦게 전화드려 죄송하다고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는데 역시나 아버지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시며 이렇게 늦게 전화하냐고 하셨습니다. 새해부터 저러니 저도 화가 났지만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 가만히 있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직장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새벽에 일어나서 출퇴근을 하다 보니 평일에는 짐 정리도 불가능해서 주말마다 짐 정리를 하고 가구도 1월 둘째 주에 들어와서 정신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정이 다가왔으나 제가 설 당일만 시간이 되어 저희 집에 전화를 드려 설 당일밖에 시간이 안 되어 그날밖에 못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와이프에게 전화하여 아들은 못 오더라도 며느리인 너는 전날 와서 집안일도 하고 배울 것도 배우고 해야 된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옆에서 들은 것도 아니고 와이프가 설 연휴 첫날에 먼저 가 있는다고 하여 물어보니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너무 화가 나서 아버지께 전화해서 대판 싸웠습니다. 집이 동네도 아니고 가려면 기차 타고 가야 되는데 난 그렇게 못 보낸다. 가도 같이 가지 왜 따로 오라고 하느냐 등등. 아버지 입장에서는 제가 나쁜 놈이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와이프 편을 들면서 싸우다 보니 아버지는 끝에 그럴 거면 오지 말라고 하시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머니도 아실 텐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길래 당연히 아빠와 같은 마음이고 같이 화나신 걸로 생각해서 두 분께 설 당일에도 연락을 안 드렸습니다. 그렇게 설을 지나보내고 얼마 전에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와이프는 설 때부터 어버이날까지 그래도 연락을 드리는 게 맞다고 말은 했지만 저는 절대 하지 않았고 와이프가 전화를 해보려고 하길래 우리 집 일은 우리가 처리하는 게 맞다고 하며 전화를 못하게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너무 선을 긋는 게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효도는 셀프처럼 결혼은 했지만 각자의 집안일들, 큰 일들은 아니지만 이런 사소한 싸움 같은 것은 각자가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버이날마저 연락도 없으니 제 형제가 연락이 와서 대화를 하였습니다. 물론 서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을 거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제 형제가 말하기를 어머니께서는 이 일에 대해 잘 모르신다. 너랑 아버지가 싸운 것만 알고 계시지 뭐 때문에 어떻게 싸운지는 모르신다. 그것 때문에 어머니도 너한테 전화를 하고 싶지만 너가 불편해할까봐 전화를 못하겠다 하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하는 말이 너가 그렇게 와이프를 막아서면 오히려 와이프 이미지만 깎아내리는 짓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머니께서 싸운 걸 아신다면 남도 아닌 아들인데 전화해서 무슨 일인지 편하게 연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없으셔서 어머니도 화가 난 줄 아셨고요. 일단 제 형제가 어머니와 이야기를 해본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일들 중에 당연히 제가 잘못한 일들도 있을 겁니다. 다만 예전부터 저희 집안이 너무 싫은 게 보였는데 이번에 결혼 준비부터 결혼 후까지 일들을 겪으니 이건 아니다 싶어 연락을 끊었습니다. 제가 한 행동들이 많이 잘못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행동들로 인해 와이프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게 맞나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살기 싫은 마음이 계속 들어 이렇게 글이라도 쓰면서 진정시켜 보려고 해요. 맞지 않는 사람과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바보같이 사랑하니 잘해주면 잘 사는 게 결혼이라 생각했어요. 제 이야기를 하자면 좀 요령 없는 스타일이에요. 집안일도 잘 못하고 열심히 해도 몸만 힘들고 태도 안 나는 살도 많이 쪘어요. 최근에 출산하기도 했지만 날씬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살림할 줄 알면 고생한다고 아무것도 안 시키셨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밖에 안 해봤어요. 그러다 입시 실패, 취업 실패를 겪으며 많이 힘들었지만 회사 다니며 저축하고 열심히 지내다 결혼했고
출산하고 큰아이 돌지나 시어머니 갑자기 돌아가시고 여러 일이 겹쳐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했어요. 결혼 자체가 저랑 안 맞는 건지 이 결혼이 문제였는지 준비부터 삐걱거렸고 신혼여행도 몇 번을 취소하고 다시 예약하고 웨딩 촬영 도우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렇게 잔소리 많은 남자는 평생 괴롭다고 부잣집 딸같이 생겨서 왜 이런 결혼을 하냐고요.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놓쳤죠.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겼고 조금씩 본성이 드러내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화를 내고 예를 들어 임신한 저한테 남편은 조그만 상처가 있어 힘을 쓸 수 없다며 무거운 것을 들게 했고 스타일 자체가 제가 고생하길 바라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심하게 옛날 사람 유교보이처럼요. 거기다 잘 되는 모든 일은 자신의 덕이고 잘못되는 모든 일은 제 탓이라고 하고 농담이나 장난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심한 말들을 해서 저는 마음이 점점 힘들어갔어요.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한테 한 첫마디가 좀 잘하지 그랬냐고. 시집 온 지 1년 된 제가 뭘 그리 잘못했을까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잡아먹는 며느리라고 나랑 결혼 안 했으면 어머님이랑 같이 살았고 그럼 안 돌아가셨을 거라고요. 근데 저 말을 웃으면서 했기 때문에 장난이라는 거죠. 말하는 걸로 많이 싸우고 어르고 달래고 화내고 같이 욕하고 싸워도 나아지지 않네요. 저도 만만한 성격은 아닌데 상상도 못할 말과 공격에 넉다운될 때가 많네요. 저는 내 가족에게 가장 잘해야 한다 주의고 남편은 다른 사람 모두에게 호인인 사람이라 안 맞는 것도 있고 남들 앞에서 주로 자기 친구들 앞에서 저를 쪽주고 화내는 일도 많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죠. 자연스레 친구들과 안 놀게 되었죠. 다른 사람들은 글을 조리 있게 잘 쓰던데 저는 너무 울다가 써서 그런지 조리 있게 쓸 수가 없네요. 양해 부탁드려요. 함부로 말하고 늘 불평불만에 제 딴엔 한다고 맞춰줘도 늘 불만이고 돈 아끼고 살라고 늘 그러고 이제는 가계부 쓰지 않으면 생활비를 안 준다네요. 저희 친정은 저랑 남동생이 잘 안 풀려서 그렇긴 한데 부모님은 연봉 1억 정도 되세요. 그냥 일 안 하고 들어오는 돈이요. 저랑 동생한테 용돈 정도 월세 나오는 상가 주셨고요. 근데 그것도 남편은 불만이에요. 돈으로 주던지 사업자 내서 건보료 따로 나와 세금 나와 더 힘들게 한다고요. 친정에서 김치, 쌀, 과일, 반찬 다 해주시고 애 학원비도 보태주시고 필요한 것들, 애방 가구, 하물며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스님 모시고 염하는 것까지 해주셨어요. 감사하는 이 하나 없지만 저 잘 살기 바래서 해주신 거죠. 저렇게 보태주시는 것도 다 돈인데 감사는커녕 다 필요 없다. 너 편하라고 해주는 건데 나랑 상관없다. 이런 식이에요. 또 물티슈 2장 쓰면 돈 한 푼 안 벌어오면서 낭비한다고 하고요. 뭐 저런 잡다한 말들은 다 무시하고 살 수 있어요. 애들한테 아빠를 뺏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서요. 근데 이런 소소한 것들이 계속 쌓이니까 제가 무너지네요.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 건지 한 2년 정도는 원인 모를 위경련에 응급실만 몇 번을 갔는지 온갖 검사를 다 해도 소용없고 지금은 출산 후에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자가면역 질환까지 대학병원 다니고 조금 살만해지니 또 괴롭게 하네요. 이쯤 되면 그런 놈이랑 애 낳고 산 네가 바보다 하시겠죠. 물론 나쁘기만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남편은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스타일이고 10원짜리 한 장까지 엑셀 파일에 가계부를 쓰는 사람이에요. 제가 원하는 건 다 해야 하는 성격인데 그런 것도 다 들어줘요. 뒤에 잔소리하고 투덜거릴 때가 많지만요. 어른들한테도 부침성 있게 하고 잘 챙기기도 해요. 애들한테도 잘할 때도 있고요. 기분에 따라 다르지만요. 오늘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고요. 하루에 일하다 제 생각을 계속한대요. 나쁜 생각이요. 도대체 하는 일이 뭘까? 생각이 있는 것인가? 등등. 본인은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나를 위해 다 해줬는데 저는 뭘 했냐고 묻네요.
저한테 도대체 뭘 그리 잘해줬는지 크게 기억이 없지만요. 뭘 해줘야 하는 게 결혼인 건가요? 애들 둘 낳아 건강하게 키우고 살림 살고 또 뭘 해야 하죠? 생활비 200 그거 받는 걸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해서 몇 시간을 울었네요. 남편은 기분 나쁘면 생활비 안 줘. 협박의 수단으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8년 만에 둘째 가져 임신해 있을 때도 이혼하자는 소리 달고 살고 오죽했으면 친정어머니가 제가 출산까지 못 버틸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무튼 결론은 남편이랑 지내면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 아이들 케어가 제대로 안 되는 게 큰 문제고 이렇게 계속 살아가다간 제가 견디지 못하겠는 게 제일 문제인 거죠. 1년 전에는 밤마다 이런 선택을 한 내 자신이 밉고 원망스러워 가슴 치며 울었어요. 제 주위의 엄마들은 다 잘 살고 외제차 타고 다니거든요. 제 주위에는 왜 그런 사람만 자꾸 생기는지. 차라리 결혼을 안 했다면 더 나았을 텐데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말이죠. 이제는 칼로 저를 해하고 싶어요. 살기 싫은 걸 억지로 참아요. 오늘도 너무너무 그러고 싶은데 이혼할 때 이걸 빌미로 내 새끼들 뺏길까봐 미친년처럼 울면서 참았어요. 누구한테든 전화해서 난리칠까봐 혼자 걷다가 차에 앉아 글 써보네요. 이혼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 아이들 걱정에 어찌할지 모르겠고 그냥 저 혼자 사라지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남편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항상 이혼하자고 해요. 이미 여러 번 친정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았고 시댁은 신경 쓰실 만한 분이 없어요. 진짜 줄여서 썼는데도 너무 기네요. 혹시나 읽어주신 분이 있다면 조언 위로 한마디 해주세요.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게 맞는지 글을 쓰면서 명확하게 알겠는데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네요. 남은 인생 행복하게 재미나게 살고 싶은데 다 무섭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33살 청년입니다. 저는 잘못된 팀장과의 만남으로 인해 제 인생이 망가지게 된 이유와 하소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경영지원 관리직에서 약 4년의 경력을 쌓아오고 있는 사회초년생 사원입니다. 최근 기존에 다니던 회사가 대내외적 환경으로 인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인적으로도 더 나은 비전을 찾아보고자 이직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에 위치한 제조업체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채용 환경 속에서도 탄탄한 기업과 조직 문화, 높은 복리후생과 처우로 인한 저의 회사 생활과 개인적인 삶의 비전을 찾는데 적합한 기업이라는 정보와 확신이 섞기에 최종 합격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헛된 망상일 뿐이라고 느끼게 될 때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행복과 열정으로 꿈꾼 저의 희망은 함께 일할 인사팀장 때문에 일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최종 합격을 안내받기 위한 유선전화에서부터 이상했습니다. 채용 공고로 올린 회사가 아닌 관계사인 회사로 입사하게 되었다는 뜬금없는 안내였습니다. 그 어떤 부가적인 설명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거기까진 이해했습니다. 관계사라 할지라도 모든 복지나 처우가 동일하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안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선전화로 안내해준 처우가 공식 이메일로 보내준 오퍼레터상의 처우 금액과 차이가 났습니다. 저는 안내받은 처우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정중히 문자로 여쭤봤습니다. 바로 인사팀장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뭔가 착오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오퍼레터상의 처우가 맞고 그래서 불만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되물었습니다. 착오를 일으켜 미안하다, 죄송하다 라고 먼저 말했어도 모자를 파네 적반하장식으로 저에게 핀잔을 주더군요. 저는 을의 입장이었고 이 사람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에 정중히 순응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저 취업정보 플랫폼, 각종 사이트 및 자플래닛을 통해 얻은 정보로 이 회사가 높은 처우로 유명하다는 말에 혹해 그저 최종 합격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이후 전 직장에서의 인수인계 시간으로 바쁘게 일상을 보내던 중 연락이 왔습니다. 출근하기로 한 날보다 먼저 저녁이나 같이 먹자는 연락이었습니다. 당연히 새롭게 같이 일할 팀원들과 팀장에게 인사드리고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열일 제쳐두고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힘든 상황에서도 반차를 쓰고 저녁 자리에 참석했더니 팀원들은커녕 인사팀장과 경영지원본부장, 영업팀장이 나오시더군요. 그것까진 이해했습니다. 높으신 분들과 먼저 자리하여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녁 자리 이후부터가 문제였습니다. 모든 자리를 파하고 본부장님과 영업팀장님은 돌아가시고 함께 일할 인사팀장과 여의도의 정거장 주변에 남아서 얘기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팀장이 담배 좀 피자고 하길래 담배는 물지도 않는 제가 주변을 찾아보니 주변 정거장 쪽에 스모킹 에이리어라고 문구가 보여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영어대로 읽으며 스모킹 에이리어 저기 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인사팀장이 대뜸 그러더군요. 너 영어 잘하냐?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왜 있는 체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그냥 한국말대로 말하면 되지. 굳이 꼭 영어로 말하고 그래. 황당했지만 바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인사팀장이 더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최종 2차 면접에서 저를 포함한 3명이 임원 면접에 올라갔는데 인사팀장 본인이 마음에 들어했던 사람은 제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너는 나한테 1순위가 아니었다면서. 그런데 전무님과 이사님이 널 마음에 들어 하신다니 내가 어떻게 하겠냐. 어쩔 수 없이 너를 뽑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면서 저를 면전에 두고 황당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직 첫 출근도 안 한 사람한테 미리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해서 나왔더니 대뜸 하는 말이 함께 잘해보자란 말은 아니어도 저런 식으로 핀잔을 주다니요.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났지만 꼭 참았습니다. 팀장님 마음에 드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할 테니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금만 시간을 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십시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왜 기분 나쁘냐? 기분 나쁘면 출근하는 날 그냥 안 나와도 돼. 라고 말하더군요. 정말 어이없고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꾹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저 첫 출근하기 전에 제 귀를 잡기 위해 하는 소리겠거니 하며 참았습니다. 그렇게 기분 나쁜 저녁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톡이 왔습니다. 잘 가고 있냐고 묻길래 저도 예의상 덕분에 잘 가고 있다고 미리 초대해 주시고 인사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평안한 저녁밤 보내세요 라고 답변을 보냈더니 대뜸 이런 답변이 오더군요. 너 한자 2급이랬나? 평안과 편안의 차이점 좀 알려주라 다음에. 누가 봐도 다시금 저를 딴지 걸기 위한 수작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팀장님께서 조금 더 편안한 저녁을 보내셨으면 하는 생각이 보낸 단어가 팀장님 보시기에 거북하셨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첫 출근도 하기 전에 저녁 모임에서 저는 2번째로 인사팀장에게 속임과 핀잔, 인격적 모욕과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팀장이 간략히 사무실을 소개시켜주고 직원분들에게 인사를 시켜줬습니다. 한 임원분은 저에게 이 친구 아주 호남형이네. 일 잘할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니 이어서 인사팀장이 저에게 대뜸 야, 너 호남 사람이었냐? 라고 그러더군요. 물론 농담식의 얘기였지만 누가 봐도 지역 차별적 말임에 분명했습니다. 일전에 저에게 했던 말들이나 행동들이 쌓여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정말 기분이 나쁘더군요. 첫 출근을 하고서 팀장 및 팀원들과의 대면식, 인사, 대화 따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정말 그게 다였습니다. 아무리 제가 중고사원이라고는 하지만 친절한 안내와 대화,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 따위는 없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2군데의 회사를 다녀봤지만 이런 회사는 없었습니다. 첫 출근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서로 알아가는 시간, 회사에 대해 설명해주는 시간, 조직과 팀, 그리고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설명해주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것 따윈 전혀 없었습니다. 저한테 던진 조직도와 사옥 설명서가 전부였습니다. 제가 스스로 복합기를 잡고 컴퓨터 세팅을 하고 제 자리를 잡아가야 했습니다. 긴장감에 입이 말라 팀장이 무슨 말이라도 시킬 때면 대답할 때 다물었던 입이 벌어지면서 쩍 하고 나는 소리에 너 그런 소리 내지 말랬지 라며 핀잔도 지속적으로 주었습니다. 멍하니 불편한 시간을 보내고 곧 퇴근 시간이 다가와 피곤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팀장이 다가와 대뜸 저녁 먹으러 갈 거다 말하더군요. 오늘 저녁 먹으려는데 시간 괜찮지? 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식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33살 경력직 사원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군대 이등병한테 말하는, 심지어 군대에서도 요즘엔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을 수도 있는 말투였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 자리에 따라 나갔더니 저랑 동갑인 직원 2명을 불렀더군요. 그러더니 소주를 빈속에 들이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량이 원체 약하고 먹더라도 편한 자리에서 먹어야 그나마 소주 반병에서 한 병 정도 겨우 먹는 수준이었지만 이미 저녁 자리를 시작한 지 30분 만에 각 1병을 다 끝낸 상태였습니다. 긴장과 피곤함, 술까지 더한 상태에서 속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니 팀장이 또다시 황당한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계획대로 그 친구가 뽑혔어야 되는 건데,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나머지 동갑내기 2 대리친구는 저를 보기 민망했는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어 팀장이 한 명의 대리를 데리고 담배 피러 나갔습니다. 제가 남은 대리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인사팀장이 어떤 분인지, 저하고는 성격이 너무 반대여서 제가 걱정이 많이 된다고. 그랬더니 대리 친구가 말하기를 제가 입사하기 전에도 한 달 정도 일했던 사람이 있는데 저 팀장의 성격에 맞추기 힘들어서 퇴사를 했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일도 일이지만 워낙 술과 소주를 좋아해서 업무 외적으로 팀장과 잘 맞출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지 않으면 힘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오늘 빼지 말고 주는 술 모두 받아먹는 게 좋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몸이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내일부터 당장 급여 업무를 담당하던 여자 사원분이 퇴사를 하신다니 인수인계를 받아서 제가 해야 된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담배를 피고 돌아온 팀장이 다시 술잔을 부딪히기 시작했고 저는 억지로 먹을 수밖에 없었지만 다른 분들처럼 술을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팀장이 저보고 먼저 들어가라고 하더군요. 너 어차피 술 안 먹을 거면 그냥 들어가. 들어가고 쉬고 내일 정세 출근 잘해서 땡땡씨에 퇴사한다니까 걔 업무 잘 받아서 업무 치면 돼. 알았지? 어서 들어가. 빨리 들어가.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팀장님. 제가 술은 잘 못 먹더라도 술자리는 좋아하고 오늘 자리는 끝까지 지키다 갈 겁니다. 이어서 팀장이 그러더군요. 자기는 2번 얘기 안 하니까 그냥 빨리 가라고요. 결국 저는 입사 첫날 첫 저녁 자리에 그렇게 동갑내기 동료들 사이에서 인격적으로 저 바닥까지 내몰리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쓸쓸히 저녁 자리를 나와 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맞겠다고요. 억지로 맞지도 않는 사람한테 내 자존심을 모두 내놓고 처절하고 비굴하게 회사를 다니는 지옥을 경험하는 것보단 낫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새벽 일찍이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와서 씻을 수 없는 모욕과 치욕,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잘 다니고 있던 회사도 그만두고 기쁘게 새로운 곳에 출근했는데 돌아오는 건 인격적 모독과 알 수 없는 딴지의 연속이었습니다. 저한테 보냈던 카톡의 내용들, 했던 말들, 모욕적 말, 지역 차별적 말과 행동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저를 뽑지나 말지. 연세 많으신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히 너무나 어려운 이때 저는 이제 다시 무직자 신세로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 말씀 중에 그리고 제 좌우명에 사필귀정 인과응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사필귀정 인과응보, 한 청년의 인생을 망가지게 한 그 사람에게 분명 똑같이 돌아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어주신 분들은 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아마 조만간 다시 이 기업에서 채용 공고를 올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입사한 지 불과 하루 만에 퇴사를 하였고 원래 일하던 여사원까지 퇴사할 예정이라고 하니 현재 그 조직의 인사총무팀에는 인사팀장과 여자 차장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팀이 폭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처우나 복리후생에 혹해 들어가게 되신다면 엄청난 업무를 단독으로 떠맡고 불친절한 상사와 지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술도 잘 먹고 술 먹는 문화도 좋고 군대식 까는 문화가 좋고 단지 높은 연봉에 여의도 높은 빌딩의 오피스에서 일하는 로망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맞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조언을 드리자면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 아예 발조차 들이시지 말길 바랍니다. 연봉이나 처우, 물론 중요하지만 저 자신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대우해주는 곳, 조직 상사와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이렇게 하소연을 적어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읽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